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11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저는 처음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1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준비하던 제가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늦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건 물론이고 특히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면서 계속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밤마다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죠. 3년 전에 남편 태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가게도 꾸려야 하고 집안일도 다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일을 악물고 버텼는데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큰아들 현우는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살고 있고 막내 지은이는 대학교 4학년이라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 제 몸 상태를 제대로 챙길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좀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정말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몇 숟가락만 떠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체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옷이 헐렁해지는 걸 보면서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개월 만에 거의 8kg이 빠졌으니까요. 가장 이상했던 건 냄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 거였어요. 15년 동안 매일 맞던 떡볶이, 고춧가루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부르역질이 올라오고 심할 때는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전혀 문제 없었던 냄새가 갑자기 그렇게 되다니 손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도 낯설었어요. 살이 빠져서 볼이 쑥 들어가고 얼굴색도 누렇게 뜬 게 정말 아픈 사람 같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립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감기만 걸려도 호들갑을 떨면서 약 사다 주고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건강을 걱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현우한테 말하자니 멀리 부산에 있어서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고 지은이한테는 아직 어려서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한 거예요. 다행히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쓰러지면 누가 이 가게를 지키겠어요? 현우가 부산에서 올 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국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단골 손님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가게 못 열어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동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발 큰 병이 아니길 하고 기도했던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복통과 급격한 체중 감소는 분명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였을 테니까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증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기다렸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더라고요.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복통, 체중 감소 하나하나가 다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런 증상 하나 없이 정말 건강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 몸도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겠죠. 진료실에 들어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제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증상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3개월 만에 8kg이나 빠졌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진찰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동네 의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부산의대병원을 추천해 주시면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심각한 걸 의심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지은이한테 연락했는데 이 아이도 취업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있다면서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큰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요. 만약에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한다면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에 병원 검진으로 임시유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부산의대병원으로 향했어요. 큰 병원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접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뽑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많이 뽑아야 하니까 조금 아프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CT 촬영을 했는데 기계 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조영제를 주사하니까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대장 내시경 검사였어요. 검사 전날 저녁부터 세척액을 마셔야 하는데 그 맛이 정말 끔찍했어요. 비린내가 나면서 쓰고 짜고 몇 번이나 토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려야 했죠.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내시경 검사 당일에는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거라 무서웠는데 의료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목이 칼칼하고 배가 좀 아픈 정도였는데 검사하신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위해 조직을 떼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건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취 때문에 머리가 멍해서 제대로 질문도 못했어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게도 계속 문을 닫아둔 채로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한 생각만 커져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큰 병원 검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었을 텐데 제가 무서워하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외롭고 무서웠어요. 결과를 듣기 전날 밤에는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좋은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며칠 사이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얼굴색도 더 누래져서 남편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했을까 싶었어요. 결과를 듣는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좋은 결과이길 바라며 기도했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예감이 들고 있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서니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였어요. 병기는 3기라고 하시면서 림프절로도 전이가 된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수술이 필요하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 치료 기간이 꽤 길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만 어렴풋이 들렸을 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우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지은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이 큰 병을 어떻게 혼자서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이 있었다면 지금쯤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휘청거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렸어요. 창밖 풍경이 다 흐려 보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했어요. 아직 젊은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서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그러네. 전화 너머로 현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 굳이 올라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지은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이 아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위험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라고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았다고 하니까 그제야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현우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KTX로 달려왔다면서 회사에는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를 본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든든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일단 수술할 병원을 정하고 입원 준비를 하고 치료비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서 당분간 간병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아들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은이도 그날 밤에 집에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학교 일이니 아르바이트니 하면서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이날은 일찍 왔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효도도 제대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술 일정, 치료 계획, 가게 운영 문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없어서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현우가 인터넷으로 대장암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면서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3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는 정말 전쟁 준비하듯이 바빠졌어요. 현우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지은이는 학교에 가족 상황을 알리고 저는 가게 정리를 해야 했고요. 단골 손님들께 당분간 가게를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막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해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용기가 났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는데 날씨가 제법 추워진 때였죠. 의사 선생님께서 대장암 수술비가 보통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 마취비까지 더하면 1,500만 원은 넘을 거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금액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게 운영해서 번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명보험을 들어놨거든요. 그때는 왜 이런 불길한 걸 드냐고 했는데 남편은 이게 다 우리 가족 지킬 방패야 라고 했었어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의 그 마음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일단 현우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수술비를 준비했어요. 아들이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입원실은 4인실로 배정받았어요. 옆 침대의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더라고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병원비 걱정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 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죠.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오셨어요. 현우가 곁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더라고요. 수술 과정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고요. 현우는 수술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마치 남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두곤 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이는 오후에 학교 끝나고 와서 제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릴 적 추억도 얘기하고 아빠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는 듣기 힘든 딸의 속마음도 들을 수 있었죠. 이 아이도 그동안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밤이 되니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특히 아이들을 홀로 남겨둘까봐 걱정이 됐어요. 현우는 이제 직장도 있고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지만 지은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우는 의자에서 졸고 있고 지은이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병원에 남아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새벽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전 처치를 하러 오셨어요. 관장도 하고 수술 부위 제모도 하고 정말 내일이면 수술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침 남편의 사진을 잠깐 보았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가족 사진이었는데 늘 웃음 짓던 그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걱정 마. 내가 지켜볼 테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와 지은이가 수술실 앞까지 따라와 줬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쉽게 갈 사람 아니야. 걱정 마라고 했어요. 수술실은 생각보다 춥고 조용했어요. 수술대에 누우니까 천장에 밝은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긴장을 풀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여보, 나 좀 지켜줘 였어요. 수술은 7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느낀 극심한 통증뿐이에요.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목이 너무 말랐어요. 희미하게 현우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이 또렷해지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깊어졌어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보험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미처 몰랐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주변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고 림프절 전이도 예상보다 적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퇴원하기 전날 병원비 수납을 했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합쳐서 1,600만 원이 나왔어요. 현우가 실손보험 청구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치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이렇게 멀리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보험금 통장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돈이면 앞으로의 항암 치료도 무사히 받을 수 있겠구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선물로 제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거네요.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렸어요. 현우는 회사의 휴직을 더 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간병하겠다면서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현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 혼자서는 항암 치료 받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도 학교에 가족 상황을 알리고 출석 조정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는 좀 늦어지더라도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주사 바늘이 제 팔을 찌르는 순간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항암 치료실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 뿐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처음 맞는 항암제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구토가 멈추지 않아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입 안이 헐어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어요.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토할 때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지은이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는데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을 때도 조금씩이라도 먹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졌어요. 병원에서 가발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우가 엄마 가발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자를 선택했어요. 가발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모자가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것도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제가 항암 치료 받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줬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집에서도 제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해줬어요. 때로는 제가 미안해서 현우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어 주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현우는 매일,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줬고, 지은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치료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을 때도 있었어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매일 저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숟가락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벼운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는 그동안 휴직했던 회사에 복귀했어요. 6개월이나 쉬었는데도 회사에서 이해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복귀 첫날 현우가 엄마, 이제 제가 안 계셔도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착한지 저는 물론이야. 이제 엄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도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혈액 검사 받고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곁에서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속삭여요.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웠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우리 가족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기 전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제 손에 금으로 된 두꺼비를 쥐어주시는 꿈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생전에 두꺼비는 복을 물고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모해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설렜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도 꿈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시어머님은 살아계실 때도 늘 제게 복을 빌어주시곤 하셨어요. 현우와 함께 병원으로 가다가 문득 복권 판매점이 보였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지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박은 안 된다며 늘 반대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님이 꿈에서 주신 두꺼비가 자꾸 생각났어요. 현우한테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고는 용기를 내서 자동으로 로또 한 장을 샀어요. 현우가 엄마, 갑자기 웬 로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시어머님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현우는 웃으면서 할머니가 정말 복을 주시려나 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의 치료가 모두 잘 끝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실 때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암 진단도 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끝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처음으로 보는 로또 방송인데 번호가 하나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숫자가 맞았을 때부터 심장이 떨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1등이었거든요. 28억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 순간 시어머님의 꿈이 떠올랐어요. 정말 두꺼비가 복을 물고 온 걸까요? 현우를 불러서 함께 확인해 봤는데 현우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정말 1등이에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꿈 같아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며칠을 망설였거든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밤마다 고민했죠.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는데 남편의 환한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현우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MBA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유아 자금도 마련해주고 적금도 들어줬어요. 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은이에게도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면접용 정장도 사주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엄마, 제가 보험금 청구 업무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보험금들이 있다면서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그동안 현우가 다 해줬는데 지은이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맡겼어요. 딸을 믿었으니까요. 지은이는 며칠 동안 보험사와 연락하면서 열심히 일 처리를 해줬어요. 서류도 준비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떼어오고 정말 성실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엄마는 몸조리나 하세요. 이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 지은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지은이 방에 가봤더니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책상 서랍도 텅 비어 있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귀가 멍멍해졌어요. 보험금으로 들어온 돈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은이가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였어요. 현우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현우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지은이가 그럴 리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장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카지노로 시작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그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했던 것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암 투병하는 동안 갑자기 효녀가 된 것도 항암 치료 받을 때 그렇게 열심히 돌봐준 것도 혹시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훔쳐서 달아나다니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현우는 부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어요. 지은이 일 때문에 정말 충격받았나 봐요. 엄마, 제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현우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가 자기 동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어. 라고 위로해줬어요. 다행히도 지은이가 모르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로또 당첨금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보험금을 남겼을 때 둘로 나눠서 보관해뒀던 것도 있었고요.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다른 하나는 제 노후 자금으로. 지은이가 알아낸 건 그중 일부뿐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딸의 배신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약한 순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제 뱃속에서 낳은 딸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등을 찌를 줄은 몰랐거든요. 암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현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 고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인데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지은이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지워버리기로 한 거예요. 현우는 처음에는 너무 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암 투병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의 아픔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지은이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걱정했나 봐요. 주말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더라고요. 엄마, 지은이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저라도 제대로 효도할게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디선가 잘못을 깨닫고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현우라도 이렇게 곱게 자라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현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지은이 일로 상처받은 걸 보면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회사 일로 바쁜데도 틈틈이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꼭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현우는 승진하고 나서 이제 엄마 모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부산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는 지은이와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어릴 적 함께 놀던 공원도 같이 다니던 마트도 학교도 그런 곳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와 함께 부산에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도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지은이 어릴 적 사진들도 있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품들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입던 옷들,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만지면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해. 하늘에서 지켜봐줘. 부산으로 이사 오던 날, 현우가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아픈 기억들은 뒤로 하고 앞으로는 현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구나. 지은이 일로 받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상쾌했거든요. 현우는 정말 효자였어요. 회사 일로 바쁜데도 퇴근하면 꼭 집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주말에는 부산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제가 현우에게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새로 사귄 이웃분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요. 정기검진도 부산의 큰 병원에서 받게 됐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완전히 완치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현우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해외 출장도 가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하고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가끔 엄마,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건강해서예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로또 당첨금은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우에게는 자기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제 자신도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계획을 세웠어요. 가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현우가 깜짝 소식을 전해줬어요. 회사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현우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우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성격도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현우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현우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도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예식장도 함께 보러 다니고 한복도 함께 골라주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결혼식 날 현우가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하늘에서 분명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신부 아버지께서 제게 와서 사돈님,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제가 혼자서 키운 아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현우 부부는 제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기로 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며느리가 어머니 가까이에서 살면서 자주 뵙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가끔 지은이 생각이 나도 마음이 덜 아파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언젠가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매일이 감사해요. 암을 이겨낸 것도 감사하고 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도 감사하고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해질 무렵이면 바닷가를 산책하는 개 일과가 되었어요. 노을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남편이 떠난 뒤 암 투병도 하고 딸의 배신도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찾아왔네요.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우가 가끔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럼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해요. 정말로 그래요. 지금의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곧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요즘 며느리가 자꾸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손자나 손녀를 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는 진정으로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희망은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